네, 안녕하세요. 투머치 풋볼 TMF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한의원님께서 당분간은 조금 휴식기를 이제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늘 또 이제 TMF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늘 이제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TMF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브라이튼과 만만치 않은 상대와 경기를 했었는데 뭐 경기가 실제로 꽤나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됐고 결정적으로도 또 기여를 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김현민 기자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그 아시안컵에 참가한 기간이죠. 그 기간에 2승 2무 1패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패배 자체는 1패밖에 없다라고 하지만은 승리도 2승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승 2무에 그치면서 이제 그 4위 자리를 에스턴 빌라한테 내주고 말았었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조금은 느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브라이턴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복귀한 파페사르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수마랑 아시안컵에서 이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아시안컵에서 경기들을 뛰고 복귀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한국 대표팀이 아시다시피 뭐 연장전 접전들을 계속 치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발 출전을 하지 않고 이제 교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자마자 경기를 뛸까 말까, 뭐 뛸까 안 뛸까 그것도 관심 여부였잖아요. 네,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 손흥민 선수가 아직 그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실제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70km 이상을 뛴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네. 그 설령우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는데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그쵸. 경기당 9km에서 10km 정도를 가져가는데 아시안컵에서는 90분 기준은 거의 13km 정도를 뛰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연장전까지 갔을 때는 15km 이상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팀에서는 정말 혼을 갈아서 정말 육체를 갈아서 뛰었는데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더 힘든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선수들이 12km 정도 뛰면은 진짜 많이 뛰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제 12km 정도 뛴 선수들한테 경기 뛰고 어떻냐라고 물어보면은 몸무게 뭐 한 2, 3kg 줄은 것 같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경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경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뭐 몸 상태가 정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안 그래도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세계의 패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뭐 많이 뛰면 13km 뛰었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손흥민 선수 막 15km씩을 두 경기 연속 뛰고 그랬었으니까 예,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초반에 공격을 주도한 거는 브라이턴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곧바로 이제 그 램프티의 롱패스가 판더펜 맞고 이제 조금 튄 거를 웰백이 가로채가지고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접고 슈팅을 가져간 거를 정말 이거 골문 구석으로 향했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몸을 뻗어서 막아냈었죠. 결국 그 브라이턴이 경기 시작 17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었는데요. 그 웰백이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상대 진영에서의 가로채기에 성공한 다음에 역습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웰백이 페널티킥 판더펜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이를 파스칼 그로스가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그러면서 브라이턴이 먼저 리드를 잡아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그 토트넘 약간 조금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의 첫 슈팅은 19분에서야 나올 정도로 경기 시작하고 한 19분가량은 토트넘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클루세스키의 패스를 그로스가 이제 커팅을 해낸 게 히샬리송 쪽으로 흘렀고 이걸 이제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으나 그로스가 이제 몸으로 차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26분경에는 히샬리송이 역습 과정에서 이제 그 패스를 준 거를 메디슨이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죠. 브라이턴도 득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파네켄의 패스를 받은 웰백이 이제 랄라나한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랄라나가 패스를 찔러준 거를 미토마가 받아서 특유의 드리블에 이은 슈팅을 가져갔는데 비카리오가 잘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반 초반은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확실히 좀 흐름을 가져갔지만 전반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은 좀 양 팀이 공방을 주고받는 형태였던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반 후반부부터는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졌었는데요. 38분경에
로메로가 이제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성공시키고서 패스를 준 거를 히샬리송이 패스를 잘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클루세스키가 슬라이딩 형태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를 스틸 골키퍼가 막아냈었죠. 기록을 놓고 보면은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 그 25분에서 30분경까지는 브라이턴이 조금 공격을 주도했고, 그리고 30분 이후에는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대 득점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0.85골, 그리고 브라이턴이 0.99골. 즉 브라이턴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팅 자체는 토트넘이 7대4로 앞서긴 했지만은 유효 슈팅이 브라이턴이 3대2. 즉 그 골문에서 가까운 조금 더 위협적인 상황들을 브라이턴이 더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팀 모두 다 이제 공을 가지고 경기를 굉장히 주도하는 걸 잘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나왔던 찬스들을 보게 되면은 되려 압박을 한 이후에 유효한 찬스도 또 많이 만들었던 것이 이제 전반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후반 초반에는 토트넘의 파상 공세가 이어집니다. 네, 후반 시작하고 15분 사이, 거의 60분경까지 무려 슈팅을 6회를 토트넘이 가져갔었거든요. 전반전 슈팅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그렇죠. 이때 기록을 한 거죠. 다만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이 많진 않았어요. 그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 48분경에 메디슨의 프리킥이었던 거였거든요. 그 브라이턴의 조금은 안정적인 수비에 조금은 고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기 보시면은 슈팅 4개가 블락된 거죠. 상대한테 막힌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 블락드 돼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수비가 정렬이 잘 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때리다 보면 결국 골이 나오기 마련인 건데요. 공격 진영에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미스를 유발을 해서 그대로 이제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파페사르가 이제 컷백을 연결한 거를 덩크가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려고 한 게 골대를 맞고 흘렀어요. 이게 사르한테 그대로 흐르면서 사르가 이제 리바운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거죠. 그래서 약간은 뭐 운이 따라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간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뭐 빛을 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토트넘이 63분경에 이제 3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벤탄쿠르와 베르너와 이제 클루세스키를 빼고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그리고 비수마를 투입을 한 건데요. 뭐 이 중에서는 이제 그 비수마하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주전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박스 안에서 약간 직접적으로 타격할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클루세스키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데 능한 선수고, 네. 손흥민이랑 이제 브레넌 존스는 조금 더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니까 조금 더 이제 골문 타격을 직접적으로 해보겠다라는 포석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65분경에 손흥민과 그 존슨의 합작 공격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주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패스 내준 거를 메디슨이 이제 패스를 잘 찔러줬고, 이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존슨한테 패스를 잘 연결해 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존슨의 슈팅이 다소 골키퍼 정면을 향했죠. 사실 그 존슨이 교체 투입되고 나서 약간은 미스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보통은 이제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 동작은, 첫 액션은 너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최대한 성공률이 높은 걸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자마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브라이턴이 76분과 77분에 연달아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조금은 이제 공세를 이어갔거든요. 저기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토트넘이 2장의 교체 카드를 쓰고 나서는 도리어 브라이턴이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존슨이 자주 이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서 도리어 브라이턴한테 역공을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장면이 76분경에 존슨이 볼을 끄다가 그로스한테 가로채기를 당했고, 여기서 이제 그로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미토마가 드리블 치고 가다 컷백 준 거를 안수파티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어요. 이게 존슨도 그렇고 뭐 이번 시즌 토트넘은 브라이언 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은 이제 하프라인 넘어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가졌을 땐 괜찮은데, 이제 그 밑에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제 좀 압박받고 그러면 공을 뺏기고 네. 턴오버 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토트넘은 80분경에 파페사르와 우도기를 빼고 호이비에르랑 이제 그 벤 데이비스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장악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수비력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배치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부오나노테와 웰백을 빼고 벨트만과 퍼거슨을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했어요. 램프티르가 조금 더 전진 배치를 시킨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브라이턴의 조금은 실책에 가까운 교체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왜냐면 웰백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반 퍼거슨이 이번 시즌 그 초반에 좋았다가 네. 큰 부상 당하고 나서는 지난 시즌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소유권을 자주 잃는 장면들도 있었고 벨트만도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상태여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딱 이제 브라이턴의 두 장의 교체 이후에는 공격을 주도를 했던 거였죠. 이제 추가 시간에 토트넘이 막판 공세를 펼친 거였거든요. 벨트만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가로채서 메디슨한테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메디슨이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잘 준 거를 호이비에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좀 골대를 훌쩍 넘어갔었고요. 결국 추가 시간 6분경에 벤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한테 살짝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한테 패스를 준 거를 메디슨이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볼을 끌고 가다 돌아 들어가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전진 패스 연결해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수비와 이제 골키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땅볼 크로스 연결해 준 거를 존슨이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토트넘이 2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이길만 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슈팅 숫자도 16대 6으로 토트넘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았고 기대 득점도 토트넘 1.6골 그러니까 2골이 나올 만한 경기였고 브라이턴이 1.21골이니까 2대1 스코어가 뭐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점유율에서는 52대 48 거의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까지는 브라이턴이 앞서고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토트넘이 파페사르의 골과 함께 역전에 성공했다가 다시 이제 브라이턴이 조금 공세를 이어가면서 약간은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 팀의 첫 골 자체가 하이턴오버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에 의한 그 이제 소유권을 획득하면서 나왔던 골들이거든요. 실제 그 토트넘이 이번 시즌 하이턴오버 횟수가 249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고요. 그리고 브라이턴이 228회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또 이 두 팀은 단순히 빌드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서로 또 압박을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바꿀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뭐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브레넌 존슨이 결국 골을 넣으면서 교체 카드에 대한 그런 뭐 효용성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저는 조금 더 클루세스키를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워낙 클루세스키가 좋은 폼을 보여주던 그런 것들은 있긴 했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비수마 교체 투입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탈압박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토트넘의 마지막 골 장면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수마 교체 투입은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손흥민은 몇 안 되는 기회에서 마지막에 결정 지을 수 있는 그게 골이건 도움이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그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부상자들이 조금은 있으면서 교체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28분 뛰었음에도 키패스 2개, 그 중에 빅찬스 메이킹 한 번을 기록하면서 도움도 올렸고요.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92%였고 정말 짧은 시간을 뛰었음에도 득점 찬스 패스가 전체 1위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토트넘이 65분부터는 슈팅을 3번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3번에 전부 다 관여하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조금 토트넘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메디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메디슨보다도 뭐 이번 경기는 출전 시간도 훨씬 더 적었는데도
압도적으로 좀 기여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견이 뭐 없을 만한 활약을 보여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손민 선수의 최근 기록을 놓고 보면요. 아시안컵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 결장한 게 아쉽긴 하지만은 이전까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 도움도 추가하면서 최근 8경기에서 4골 5도움 경기당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도움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손민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6도움을 올리면서 득점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이자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도움도 6도움을 올리면서 페드로 프로 그 7도움에 이어서 팀 내 2위이자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아시안컵으로 결장하지 않았다면 3경기 결장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득점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도움도 더 올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득점왕과 도움왕도 동시에 계속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여전히 뭐 경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득점 순위표 봤을 때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7위에 공동 7위에 올라있는 이 히샬리송이거든요. 히샬리송이 뭐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부침 많이 겪으면서 사실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 히샬리송이 또 제 몫을 꽤 해줬잖아요. 네. 남은 이 리그 일정에서 두 선수 조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자신감이 올라왔고 그리고 압박도 해주고 상대를 괴롭히고 조금 이런 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기본적인 패스, 특히 이제 박스 안에서의 패스에서의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손민 선수하고는 호흡을 좀 맞췄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결승골 나오는 장면에서 손민 선수한테 패스를 공급해 준 선수가 바로 히샬리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샬리송과의 조합도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베르너 같은 경우는 슈팅은 확실히 안 좋아요. 이 네.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득점 찬스들을 날려먹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슈팅 자체를 가져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또 베르너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 시절보다도 지금이 더 패스가 좋아요. 크로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한테 조금은 좋은 양질의 패스들을 공급해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기대도 생기긴 했었습니다. 물론 둘이 지금 아직까지는 발을 맞추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로 통산으로 놓고 보면요. 밑에는 이제 그 유소년 기록인 거니까요. 네. 유소년 기록을 빼고 보면은 559경기 206골 100도움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트랜스퍼 마켓 기준 기록인 건데요. 200골 이상 100도움 이상을 기록을 한 거죠. 사실 프로 선수로 559경기를 뛴 것도 정말 굉장한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경기만 뛴 것도 굉장한데 골을 200골 넣었는데 여기다 도움까지 뭐 100개를 기록했다. 이거는 진짜 약간은 뭐 다른 세상의 기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골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이제 남은 커리어를 지속하는 동안 뭔가 도움 추세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수루 패스 성공률도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80%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빅찬스 메이킹도 뭐 살라와 아놀드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막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는 조금은 피니셔의 느낌이 강했다면은 이제는 도우미 역할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비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불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만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와 결장했을 때 이번 시즌 기록의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먼저 그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22경기에서 13승 4무 5패, 경기당 승점이 2점이고 승률은 59.1%, 그리고 경기당 득점은 2.1골을 넣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손민 선수가 결장한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 경기당 승점은 1.6점, 승률은 40%, 그리고 경기당 득점도 1.6골. 실점은 공교롭게도 출전하고 결장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어쩌면은
국가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난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을 보면 그가 여기에 있는 동안 어떤 팀에서 뛰었는지 상관없이 그의 골 기여도는 항상 그의 평가보다 그 위에 있었다. 물론 단지 내 의견이긴 하지만 올해에도 그는 팀을 떠나기 전까지 아마도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선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그는 그 위치에 있다.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이다. 나는 그의 부재를 커버하기 위해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했다. 히샬리송은 분명 다른 몇몇 선수들과 함께 골 위협 측면에서 발전했지만 월드클래스 선수가 함께 출전한다는 건, 즉 손흥민 선수가 함께 출전한다는 건 우리에게 멋진 일이다라고 한 겁니다. 뭐 약간은 이제 밈처럼 됐잖아요. 손흥민 이제 월드 클래스 맞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대중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월드 클래스가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잭피 브룩 같은 경우는 손흥민과 비수마와 사르가 복귀하면서 마침내 토트넘은 벤치의 옵션을 다시 가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도 이제 부상해서 곧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확실한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센터백 뎁스가 부족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로몬이 장기 부상으로 빠지고 메디슨도 뭐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고 로세소도 그렇고 힐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 조금 맞지 않는 선수라는 걸 드러내면서 공격진과 수비 쪽에 조금은 전력 누수를 드러냈거든요. 이 와중에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가 이제 그 각각 대륙컵 대회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베르너와 이제 그 드라구신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복귀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풍부한 이제 스쿼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이 브라이턴한테 2대1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맨유가 에스턴 빌라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둬준 덕에 이제 그 토트넘은 빌라를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4위 자리가 가장 조금 뭐 박터지게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4위 자리 싸움은 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싸움이 될 것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까지는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빌라가 조금 더 선수층이 풍족해 보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토트넘이 어쨌건 간에 네이션스컵이랑 이제 아시안컵 기간도 아주 나쁘진 않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면서 넘어선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PSR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가. 네. 그래서 다른 팀들이 보강하지 못하는 사이에 토트넘만 도리어 2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보강했고, 반면 이제 에스턴 빌라는 최근 부상도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컨퍼런스 리그까지도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리어 토트넘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이 리그컵이랑 FA컵에서 다 조기 광탈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약간은 리그에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트넘의 일정을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울버햄튼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뭐 첼시가 이제 컵 대회가 있다 보니까 연기가 됐고요. 중요한 일정이 3월 10일에 있죠. 에스턴 빌라하고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일정은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뉴캐슬,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4연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잘 넘어간다면은 그러면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저 때가 딱 그때잖아요. 뭔가 강등권 싸움도 정말 본격적으로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들 간의 경쟁도 정말 승점 1점, 2점, 뭐 심하게는 뭐 골득실로도 그 위치가 갈릴 수 있는 시점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대인 건데 저 4연전을 잘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특히 이제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고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3파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승점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 때까지 그게 이어진다면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있어서의 약간은 좀 이 저울질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 기간 동안 4위 자리를 뭐 아스톤 빌라가 하냐 토트넘이 하느냐도 있겠지만
리그 우승을 누가 하느냐도 조금 더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TMF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토트넘이 브라이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에 대해서 김현민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TMF는 또다시 이제 유럽 축구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